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갈수록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쟁 초기 최악의 시나리오로 예상이 됐었던 핵 사용 가능성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성까지 높아지면서 푸틴의 오판이 김정은의 오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영국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그 증시는 특별히 주가를 많이 떨어뜨릴 만한 저렇게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정도, 많이는 아닙니다는 떨어질 정도의 이렇게 큰 악재 요인은 없었습니다는 제가 그 방송을 위해서 12시 반서부터 미국 증시를 지켜봤는데요. 네. 전체로 심리가 좀 우울하다 이렇게 이것이 주가를 떨어뜨렸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데에는 여러 분야에서 뭐 핵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능한 저도 이 방송에서는 시청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핵 얘기 이런 건 각각 자제하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것처럼 남북 분단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증시 입장에서 최대 악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부분적으로 이제 악재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일부 감세한 폐지가 이제 언론에서는 이걸 완전히 폐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최고세를 폐지하고 트러스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변한 것이 없다 하는 문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불거졌죠. 네. 그래서 영국발 금융 위기 우려 이게 잦아들지 않으면서 기일치체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유럽의 피치 평가사 3대 평가사의 하나인 유럽의 피치가 영국의 신용 등급을 두 단계인데요. 등급인 AA-인데 이건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에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부분이 전망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포지티브, 스테이블, 네거티브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요. 영국이 그동안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는 이번에는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국 증시에 이렇게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앞서 그 우리 EM 캐스트에서 전해주시긴 했습니다는 이달 중순에는 IMF의 세계경제 전망 시청자 여러분께 눈이 이것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조지타운 대학에서 게르브가 총재가 IMF의 그 경제 전망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얘기했죠. 내년도에 수정된 세계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는 데 반해서 하향 조정의 뜻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하향 조정의 이유로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코로나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 이상 기후 문제 이런 3군데 악재 요인을 꼽고 있는데요. 그중에 눈여겨볼 사항은 너무 페드가 사실 단기에 급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신흥국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이 대목이었었는데요. 공개를 끝에 맞춰서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겔이든가 그 다음에 뉴욕시 입대의 폴 크루만 교수가 이 페드가 너무 인플레를 잡겠다는 쪽으로 이게 편향돼 있다, 네. 쏠려 있다.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인플레를 잡는 것 중요하지만 경기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쪽의 목표, 금융시장 목표, 그리고 국가별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도 같이 해서 공생적으로 이렇게 세계 경제가 발전돼야 되지 않는지 측면에서 사실은 인플레 문제에서 다른 정책 우선순위와 같이 가자 하는 측면에 피부하는 얘기, 우리가 얘기했던 방향의 전환 문제, 이런 문제를 제라미 시겔과 폴 크루만이 이렇게 촉구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낙폭을 줄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의 우려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지금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에서 텍스 마닝 기법에서 요즘 많이 이렇게 군사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빈도수가 높아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분석하는 기법이 텍스 마닝 기법이거든요.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게 사실 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뭐 폴란드에서 미국에 핵 요청하는 부분이
굉장히 분위기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한번 지금 상황에서 왜 푸틴이 이렇게 핵 문제를 거론할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객관적으로 갖고 있으신 것도 증시라든가 우리 경제 전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전쟁은 2월 24일 날 발표했습니다. 푸틴은 3일만 전쟁을 치르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전복할 수 있겠다는 3일 전쟁 시나리오가 지금은 7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3일 전쟁이 7개월 정도 이렇게 장기화된다면 불리한 것이 전부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푸틴이라든가 러시아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군사 정책적으로 해서 판단 미스했을까 하는 측면은 사실 주변 사람, 싱크탱크로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 해이에 걸려 있다. 너무 푸틴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력이라든가 국방력 이런 부분에서 실체를 이렇게 과대망상한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오늘 서 작가가 잘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또 시청자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군사력을 러시아가 너무 가대평가했다. 요건 이제 군사 문제에서 이렇게 조율하는 사람이 아청꾼이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부분에서는 상당히 과소평가했죠. 그러니까 3일 전쟁, 어떻게 전쟁이 치르는데 3일 전쟁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되면서 지금은 사실은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보면 푸틴과 젤렌스키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피는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쟁의 그 주범인 푸틴은 갈수록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쟁이 아마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됐다면 올해 그 지금 노벨상이 계속해서 발표되는데요. 네. 젤렌스키도 이런 아침에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농담을 해서 죄송합니다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은 평화상 후보까지 이렇게 네. 거론됐던 거거든요. 그건 뭐 시청자분도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젤렌스키가 국민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는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원래 평화상은 전쟁 중일 때는 아무리 평화의 기회들에도 평화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나서 내년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검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면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라는 쪽에 좀 더 조심스럽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이 초기 단계에 사실은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됐을 때에는 상당 부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국제 금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로 보는 기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전문가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금 사세요 이렇게 추천했던 것도 그렇죠. 아마 전엔 거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실 거로 이렇게 예. 봅니다. 근데 시장 상황은 실제로 이렇게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각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분리, 푸틴의 분리 이런 쪽에 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는 푸틴의 건강한 것을도 있고 여기에 겹쳐서 전쟁이 불리하다 보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지 않느냐.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정상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값 보면 3월 28일 정도가 가장 이렇게 2월 24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3일 전쟁 무산되고 요 무렵이 가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굉장히 최악의 상태였죠. 이제 국제금값이 2,042달러 3월 8일 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전쟁이 장기화되면 금값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는. 예. 그러니까 불확실성 증가하니까 그만큼 안전자산 선언 과정에서 금값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는 오늘 국제금값이 1,720달러대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은을 비롯한 다른 기금사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진 추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안에 있어 보면 아무래도 에너지의 무기화, 오늘 한국경제 일면 터브로도 썼습니다는 세계적으로 보면 에너지의 무기화 부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미국의 경제 제재일 때도 러시아산 금수 조치 이런 거에서 에너지 문제에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천연가스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전쟁이 이렇게 굉장히 악화되면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는 지금은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정상화 단계로 이렇게 가고 있다. 정상화 단계에는
사실 러시아가 불리한 사항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고데이션에서 컨텐커 현상으로 시청자 여러분 뭐 이건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원래 이렇게 스팟 마켓과 퓨처 마켓, 현물 가격과 그다음에 선물 가격이 이렇게 있겠으면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 시어리에서 보면 선물 가격이 더 높아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컨텐커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치르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고 부족, 결국 단기물에 프리미엄을 지급하다 보니까 스팟 마켓의 가격이 퓨처 마켓 가격보다 높은 베고데이션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베고데이션에서 컨텐커 현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제유가는 많이 떨어졌죠. 뭐 이렇게 어제 그 200만 배럴 감소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월 8일 날 국제 유가가 123달러, 서부 텍사스 중일로 23달러였었는데요. 지금은 88달러 내외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식량도 무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CRB 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사실 그 지정학적 위험에 증폭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네. 이런 것이 정반대 상황을 가야 되겠습니다는 러시아가 불리하고 푸틴이 불리하다 보니까 시장은 정상을 찾고 있는 이런 상태다. 그래서 시장도 러시아의 분리, 푸틴의 분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쟁 발생 이후에 뭐 기복이 있기는 했겠지만 러시아 경제가 이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푸틴 대통령도 좀 위상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국제유가가 초반 단계에서 사실 유가가 지금 안정세를 보이지만 최근에 와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CRB 지수 같은 식량 가격도 사실 그 올해 7월 달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러시아 경제가 잘 버텼다고 보이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의 노력에서 유가가 떨어지고 또 푸틴의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CRB 지수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맞는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표현하는 러시아 경제의 이렇게 핵심적인 요체를 잘 했던 것이 크루만 교수가 이렇게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폼템킨 경제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이 폼템킨 경제는 저는 그거 많이 이렇게 드시는 버거를 얘기할 때 네. 솔리드 버거, 나싱 버거가 있는데요. 솔리드 버거는 속이 꽉 찬 거다. 나싱 버거는 속이 비었다. 그러면 속이 꽉 찬 솔리드 버거가 러시아 경제라면 러시아 경제가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러시아 경제의 안정성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폼템킨 경제는 나싱 버거거든요. 속이 비니까 네. 자 지금까지는 잘 버텼습니다는 속이 비었으니까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푹 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나싱 버거 폼템킨 경제는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지금의 앞으로 러시아 경제가 가져갈 실물 경제 부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융 사이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금융 사이드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완전히 고립 상태 아니겠습니까? 모두 이 미국이 주도를 해서 서방의 경제 제재가 돈줄 막는데 지금 치중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3대 평가사가 지금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정크 상태에서 이제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도 벤치마크 지수 산정에 이 러시아를 빼버렸거든요. 뉴 프론티어 국가로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 사이드가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실물 경제 어렵죠? 금융 사이드 돈줄 막치죠? 러시아 국민들이 고통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경제 고통이 심화되다 보니까 배가 고프면요. 배가 고프면 최고 통수권자에 대해서는 누가 있든 간에 배가 고프면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고조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푸틴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 고통이 굉장히 된다. 그래서 모병제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전부 주변으로 러시아 청년들이 전부 주변으로 도망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경을 탈출하는 모습이 지금 아마 외신 통해서 그렇죠. 많이 되는 것도 아무래도 굶주림, 경제 고통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결국에는 모라토리움에 빠지면서 군부로부터 푸틴 대통령이 축출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결국은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추출하는 모습은 과거의 모습 보면 결국에는 군부에서 축출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군부들도 친푸틴과 반푸틴이 나눠져 있다 그래요. 갈수록 반푸틴 계열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푸틴의 축출설까지 나오고 있다. 어디에 자기가 가장 믿었던 군부로부터 축출설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푸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군부에 축출당한 전임자에 의해서 푸틴 대통령이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게 아마 1997년에 97년 아시아 오해한위기,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사건에서 러시아가 국가 채무 불이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원인은 다르지만 러시아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일부 군부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러시아의 그 최고 통수권자가 보리스 엘친이거든요. 그래서 인민들 고통, 그다음에 군부의 반발에 의해서 푸틴이 주도가 돼서 지금의 푸틴이 주도가 돼서 보리스 엘친을 이렇게 밀어내서 본인이 권좌에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장기 집권하는 사이에 자기가 이제 러시아의 그 이렇게 규정상 보면 연임, 2연임, 3년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신복에 해당하는 메드베데프를 넣고 다시 한번 이게 이제 해서 지금은 이렇게 장기 집권화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그 경제가 상당 부분 어려워지다 보니까 군부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애국심이 부족한 이렇게 러시아 군인들의 굉장히 도덕적 해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전쟁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최고 통수권과 입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푸틴이 들어오고 나서 러시아의 예산 정도를 이렇게 보면요,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명색은 뭐냐? 러시아 국민들을 보호해주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본인 자신의 이렇게 의도를 숨기고 국방부 예산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전쟁이 치르는 기간을 보면 국방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쓰지 않았다. 본인의 착복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밝혀지다 보니까 군부의 반발,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의 반발, 이런 과정에서 푸틴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리스 엘친을 자기가 밀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리스 엘친꼴로 당신도 군부로부터 추출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얘기가 서방으로부터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적인 비판도 높아지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국민과 군부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푸틴이 오판한 것이다. 이런 가능성, 실수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저는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적 시각에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불만이 있고 군부의 불만이 있으면 결국 푸틴도 최악의 상황에 몰리는 거거든요. 네. 그 최악의 상황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건강 이상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뭐 인류의 관점, 러시아 국민들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올바른 판단보다는 권력력, 또 주변 사람들의 아첨, 극단적으로 상황이 됐을 때는 압첨꾼이 더 모여야 들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결부돼서 지금 전에 것과 말씀하신 대로 오판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저도 뭐 이 제목을 쓸 때 굉장히 서작가랑 같이 굉장히 이렇게 고심해서 사실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르느냐, 이게 이제 국내 언론에서 그냥 뭐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썼기 때문에 그냥 쓰도록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푸틴이 이렇게 핵전쟁을 통해서, 핵전쟁을 통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서방이 다 이렇게 유엔이라든가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차 대전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푸틴의 핵 공격 대비해서 긴급 태스크포스 팀, 그리고 타이거 팀이라고 그래요. 예. 요건 이제 타이거 팀인데 이 군사 문제 하는 사람들한테 현지에 물어봤습니다. 현지에 물어보다 보니까 과거에도 핵 얘기가 있었습니다는 이렇게 이 바이든 정부처럼 긴급 태스크포스 팀이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없었다립니다. 전제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거 팀이 그렇다 하는 것은 상황의 실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그 비상 상황을 감안해서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쓰고 있다. 근데 그 시나리오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는 상당 부분은 좀 군사 기밀 정도로 해서
얘기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있는데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은 좀 언급하기 어려우시니까 넘어가 보면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국에는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내년도에 사실 그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가 이렇게 쭉 보면 네. 아까 게르바 총재도 코로나, 지정학적 위험, 이상기후 예. 이렇게 세 가지 악재를 꼽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을 많이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러시아와 푸틴 간에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 충격을 준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런 것을 감안한 것도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내년도에는 글로벌 지정학적이 올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중앙아시아에서 내년도에는 동북아 지정학적 위험 쪽으로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 대만과 둘러싼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과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 한국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와 거기에 따라서는 미국과의 문제, 결국 여기에 일본 이렇게 해서 내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게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내년도에는 동북아 지정학적 위험의 핵심 요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10월 16일 날 시황제 계열에 오면 시황제 오르는 시진핑 입장에서 집권 3기가 되는 겁니다. 3기 될 때는 대만 침공설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대만 침공설이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대만 침공설일 때, 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일국 일제 체제인데 대만 침공설이 나올 때는 자,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 네. 이런 문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과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한반도 관련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저는 직위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굉장히 이렇게 과거와 달리 미국의 항공모함인데도 불구하고 침공해를 계속해서 지금 그 지정학적 위험이 다른 어떤 재료보다 조금 페드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경기라든가 증시적 측면에서는 이제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틴의 운명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주는 시사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져서 그런지 최근에 우리나라 CDS 금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될 때 네.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 균형입니다.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너무 국민들의 일부 사람이 증폭시켜서 경제적으로 위기설을 증폭한다든가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 사실 상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CDS 금리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마치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내부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걸 좀 내부적으로 좀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과대적으로 포장하지는 마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CDS 금리가 많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CDS 금리 올 초에 30bp 정도, 물론 우수리 빼고 지금 50bp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50bp 정도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의 CDS 금리가 이렇게 한 600bp 정도 올라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의 CDS 금리가 조금 올라간 거 가지고 우리의 위기설을 증폭한다든가 이런 측면은 좀, 또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자, 외환보유가 어제 줄은 거는 나타났습니다. 외환보유 왜 갖고 있습니까? 환율이 어려울 때 이때 쓰라고 나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갖고 있는 게 무슨 중요합니까? 마치 대학 교수님들이 외환보유가 150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의 외환위기설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 쓰라고 그런 겁니다. 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기회비용이 있는데요. 달러 가지고 다른 데 쓸 것이 많은데 왜 우리가 외환보유 써?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쓰면 당연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위기설을 증폭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안 된다. 다만 한 가지, 국제적으로 오면 동북아의 위험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상당히 어렵게 보는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일부 개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회에서조차도 농담이라 해가지고
말 한마디 해가지고 웃을 수 있는 상황, 그것을 언론에 적을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맞춰서 우리 국민들도 위기의식을 갖춰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린다. 상황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작 대응하는 주체가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는 측면에, 그다음 과잉된 위기의식은 좀 절제하면서 이런 걸 갖추는 측면에서 국제 사항을 전해드렸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 말씀은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만과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미리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